저는 올해 72살 박영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5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혼이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셨는데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전 남편이 남겨준 철물점과 예금,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요. 새 남편도 군인 출신이라 연금이 나와서 우리는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남편의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효자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분과 만나셨다고 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정말 착한 아들을 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세라도 마찬가지였고요. 항상 저에게 정성껏 음식을 해다 주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소셜미디어에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라고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민석은 저를 부축해주며 말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민석 부부가 너무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안부 인사차 온 줄 알았는데 자꾸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세라는 제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 정말 예쁘네요. 혹시 안 쓰시면 제가 써도 될까요? 어머니, 이 반지 정말 고급스럽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제 물건들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며칠 쉬다 가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집이 편해. 그런데 민석은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편히 쉬셔야죠. 그 말을 하는 민석의 표정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히 쉬셔야죠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말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편히 쉬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사람 모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편히 쉬세요. 편히 쉬셔야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 직감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악몽의 시작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 세라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남편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오늘 저희 집으로 가실 준비 다 됐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리 짐도 싸드렸고요. 택시도 예약해뒀습니다. 특별히 믿을 만한 기사님을 섭외했어요. 믿을 만한 기사님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절하려고 하니까
세라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왜 그러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러면서 제 팔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민석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앞뒤로 에워싸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택시 기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요, 어머니, 편히 쉬러 가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계속 손에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택시에 타자마자 민석이 운전석 쪽으로 가서 기사와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세라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저희 집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뒀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민석과 세라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이 제게는 너무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를 관찰해 봤습니다. 계속 백미러로 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길이 복잡해서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별로 복잡한 길도 아니었고요. 기사의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택시는 점점 시내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석네 집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이 길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석이네 집은 반대 방향인데요. 기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운전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산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석네 집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왜 산길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길을 잘못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미러로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택시는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들만 우거져 있고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저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길로 접어든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이 길이 우리 아들 집 가는 길이 맞나요? 그 순간 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는 기사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집은 돈이 없습니다.
저는 기사의 사연을 들으면서도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세라가 뭐라고 했다고요? 기사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면 딸 수술비를 주겠다고 했어요. 5천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뢰했던 며느리가 저를 버리라고 남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님,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할머니. 며느리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하니까 요양원에 보내려는데 할머니가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요양원에 가기 싫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편히 지내고 싶다고만 했었는데요. 기사는 계속해서 세라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그러는데 할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리면 할머니가 스스로 포기하고 산에서 그냥 지내실 거라고 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산에 버려두고 죽으라는 뜻이었던 거죠. 기사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치만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기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살리려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착하고 불쌍하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며느리분이 저에게 다른 일도 시켰거든요. 무슨 일요? 할머니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와 저 둘 다 죽은 것처럼 꾸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뿐만 아니라 무고한 기사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기사 최진호 씨가 저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트럭이 우리 택시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뒤에 트럭이 와요. 저도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거대한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안전벨트 꽉 매세요. 며느리가 우리 둘 다 없애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세라는 저를 산에 버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확실하게 저와 기사를 모두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기사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꽉 잡으세요. 그런데 산길은 너무 좁았습니다. 트럭을 피할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트럭은 계속해서 우리 택시를 들이받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사고를 내려는 것처럼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트럭 기사도 며느리가 보낸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세라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저를 산에 버리는 것도 부족해서 확실하게 사고까지 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기사가 마지막으로 핸들을 크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럭이 우리 택시의 뒷부분을 세게 받았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도로를 벗어나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는 모든 게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택시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기사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택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기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정신 차리세요. 기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시는군요. 우리는 서로 부축하면서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저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줬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저희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저는 다리에 경미한 골절상을, 기사는 갈비뼈에 금이 간 정도였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라와 민석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간병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계시던데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세라와 민석에게 제가 살아있다고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봤습니다. 산길에서 택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탑승자들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라와 민석은 이 뉴스를 보고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세라와 민석이 저에게 한 일을 그대로 되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기사 최진호 씨와 상의했습니다. 기사님, 우리 이 일을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사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신고해봐야 증거가 부족해요. 며느리가 시침이 떼고 부인하면 끝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세라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석과 세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살아계셔서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역겨웠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연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세라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택시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야겠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구나. 자신들이 벌인 일인 주제에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요. 병실에서 민석과 세라가 제게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방심하고 진실을 더 많이 드러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제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세라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세라예요. 며느리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라고요. 저에게 며느리가 있었나요? 민석도 당황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석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민석이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진짜로 기억을 잃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를 불러서 제 상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세라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기억이 돌아올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며칠 안에 돌아올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민석과 세라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서로 몰래 주고받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시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택시요? 왜 제가 택시를 탔죠?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라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집은 어디에 있나요? 어머니 집은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면 돼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제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칠 후 퇴원할 때 민석과 세라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서 편히 지내세요.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민석네 집에 도착했을 때 세라가 저에게 방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필요한 건 다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그 방은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그들은 큰 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라가 저에게 음식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런데 그 음식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반면에 민석과 세라는 고기와 생선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석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찬밥과 김치만 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억을 잃은 척 연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첫 번째 미끼를 던질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라가 제게 약을 주면서 말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 약 드세요. 기억 회복에 좋다고 해요.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됐나요? 세라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뭔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상가 건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석과 세라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시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임대료가 꽤 나왔던 것 같고요. 민석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건물 서류 같은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민석과 세라가 서로 몰래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엿들었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말한 그 상가 건물 진짜 있을까요? 있을 거야. 아버지가 돈이 꽤 있었거든. 그럼 우리가 그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관리하실 수 없잖아. 정말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라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집에 가서 서류들 좀 찾아볼까요? 서류요? 네, 상가 건물 관련 서류 말이에요. 어머니 상태로는 관리가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순진한 척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맙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 집으로 갔습니다. 민석과 세라는 제 집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류들은 안방 서랍에 있을 거예요. 세라가 급하게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곧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정말 상가 건물이 있네요. 민석도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야, 이 건물 임대료가 월 200만 원이나 되네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였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건물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정말 고맙네요. 그런데 어머니,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 이름으로 등기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진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민석이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며칠 후 그들은 정말로 그 가짜 건물을 팔았습니다. 물론 사기였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물 팔아서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쓸게요. 하지만 그 돈이 정말로 제게 쓰였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민석과 세라가 가짜 건물을 팔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제 남편의 군대 동기였던 오상필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상필 아저씨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매우 의리 있고 올곧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와주셨던 분이었고요. 제가 상필 아저씨를 몰래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필 아저씨, 사실은 제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에요. 상필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영희 씨가 지금까지 연기를 한 거였어요? 네, 그들의 본성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상필 아저씨에게 민석과 세라가 저를 산에 버리려고 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필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놈들이군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필 아저씨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에게 몇 명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후 상필 아저씨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영희 씨,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상필 아저씨는 전직 군인답게 정말 치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택시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트럭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 트럭 기사도 세라에게서 돈을 받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상필 아저씨가 그 기사를 설득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사 최진호 씨도 상필 아저씨와 함께 정식으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필 아저씨는 세라의 과거를 캐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세라는 과거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제품들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번 고소당했던 기록도 있었고요. 민석 역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러서 쫓겨난 적이 있었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필 아저씨가 모든 증거를 모은 다음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제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상필 아저씨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모든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과 세라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고 부인했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택시기사와 트럭기사의 증언, 세라가 그들에게 돈을 준 계좌 이체 기록, 가짜 건물 서류를 이용한 사기 행위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세라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세라가 민석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처리되면 우리가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어. 어머니가 없어지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민석과 세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세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민석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석은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세라는 살인미수 공모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재산은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상필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실 수 있겠네요. 상필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택시기사 최진호 씨의 딸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최진호 씨는 결국 제 편에 서서 진실을 증언해 주었고 그 덕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진호 씨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기사님, 따님 수술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진호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도움까지 주실 수 있어요? 기사님은 결국 옳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따님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최진호 씨 딸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가 딸과 함께 저를 찾아와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딸이 살았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그림 한 장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 그림을 받는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희망 나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홀로 지내는 노인분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상필 아저씨도 재단 일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영희 씨,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보람되네요. 네,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재단을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 딸 같은 아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혼자 계신 노인분들에게는 생활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지원했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석과 세라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상필 아저씨나 최진호 씨 같은 선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재단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운 아이들 중 한 명이 전국 학력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인사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었어요. 또한 제가 생활비를 도와드린 할머니 한 분은 저에게 직접 짜신 스웨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상필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영희 씨, 민석이와 세라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세라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제가 나가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석의 편지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저를 정말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상필 아저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재단 일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200명이 넘었고, 노인분들도 100분 이상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진호 씨가 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딸이 의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을 되찾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니 정말 뜻깊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편히 쉴 수 있겠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